검 끝이 목에 닿아 있었다. 차가운 쇳덩이가 숨통을 누르는 감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용화는 눈을 감지 않았으며 그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비무장의 석가래가 눈에 들어왔고 오래된 나무결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으며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유유히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패배의 순간이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쳐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두 번째요. 철무영의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왔다. 담담한 어조였으나 그 안에 실망의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검이 천천히 물러났고 목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압박감이 사라지자 용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도포가 등에 달라붙어 불쾌했으나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제와 같은 실수였소. 검의 힘을 너무 많이 실었소. 철무영이 검을 거두며 차분하게 지적했다. 용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내려다보았다. 땀으로 미끄러져 있었고 검을 놓친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손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힘 조절에 실패한 것이었으며 쥐광 선생이 경고했던 바로 그 문제였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다. 용화가 무림맹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으며 철무영이라는 자가 직접 마련해준 방은 작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나무 마루 위에 따스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고 어딘가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분명 평화롭고 안락한 곳이었으나 용화는 이상하게도 묘한 불편함을 느꼈던 거지. 방이 너무 밝군. 그 생각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용족의 본능이 말하는 것임을 용화 자신도 알고 있었다. 용의 세계에서 용화가 200년 동안 살아온 곳은 깊고 어두운 동굴이었으며 차갑고 서늘한 바위에 사방이 둘러싸인 그 공간이야말로 진정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던 거야. 인간의 집이라는 것은 너무 환하고 너무 열려 있었으며 너무 많은 것이 노출되어 있었다. 마치 등 뒤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랄까. 용화는 창문을 닫았다. 그래도 창살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으므로 결국 방 한 구석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니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건 대체 뭐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으며 인간의 몸을 얻은 지 이미 몇 달이나 지났건만 아직도 용족의 습성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괜찮으신지요?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림맹에서 객원들을 돌보는 시종이었으며 아침 식사를 가져온 모양이었다. 용화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시종은 정성스럽게 차린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다. 따뜻한 죽과 짭조름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감사하오. 용화는 쟁반을 받아들었으며 시종이 공손히 인사하고 떠난 뒤 다시 방 구석의 그늘진 자리로 돌아갔다. 그늘진 곳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지. 밝은 햇살 아래서 먹으면 뭔가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었으며 마치 사방에서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충분히 알면서도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침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무림맹의 아침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으며 넓은 마당 곳곳에서 무인들이 열심히 수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쨍쨍거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기압을 지르는 우렁찬 함성이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를 찢어놓고 있었다. 용화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금빛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보이는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용족의 눈이 가진 능력이거든. 저기서 수련하시오. 철무영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으며 한 구역을 손으로 가리켰다. 젊은 무인들이 모여서 각자의 검법을 연마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무림맹에 머무는 객원 무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수련장이라고 했다. 용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곳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수련장에 들어서자 사방에서 시선이 모였다. 열댓 명 정도의 무인들이 검을 들고 수련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용화와 비슷한 또래인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로 보였다. 용화가 저 수련장에 발을 들여놓자 하나둘씩 동작을 멈추고 이쪽을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들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저자가 그 취광도인의 제자라고 하던데? 어제 철무영 대엽과 비무에서 졌다면서? 한 합도 못 버텼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으나 용화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지. 인간들의 수군거림이나 평가 따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용족에게 20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며 그 긴 세월 동안 남의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는 법 따위는 배우지 못했다. 용화는 수련장의 한 구석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자연스럽게 그늘진 곳이었으며 벽에 등을 기댈 수 있는 위치였다. 또 그런 곳을 무의식적으로 찾아가는 자기 자신이 우스웠으나 몸이 편하게 느끼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검을 칼집에서 천천히 뽑아 자세를 잡았고 어제 직접 눈으로 보았던 철무영의 검법을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올렸다. 십검쇠영이라고 했던가. 10개의 검형을 동시에 만들어내어 적을 휩쓸어버리는 오묘한 기술인데 아직 절반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공을 검에 실어서 의도적으로 흩뿌리는 동작을 반복했으며 5갈래, 6갈래까지는 희미하게나마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0갈래에는 아직 한참이나 모자랐고 내공의 절대적인 한계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취광 선생이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원리를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몸에 반복해서 익혀야 하고 근육 하나하나가 그 동작을 기억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의 충분한 내공이 있어야 하는 법이었다. 저것 좀 봐. 철무영 대엽의 검법을 따라하고 있네. 건방지기는. 어제 처참하게 한 번 졌으면서 벌써 흉내를 내다니. 시선이 더욱 많이 모였으나 용화는 개의치 않고 수련을 계속했다. 100번, 200번, 300번. 같은 동작을 지치지도 않고 반복했으며 이마에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팔에 피로가 점점 쌓여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는데 애초에 이 정도로 지칠 몸이 아니었다. 용족의 체력은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시 수련을 멈추고 쉬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한낮의 햇살이 너무 밝아서 눈이 찡그러질 정도였다. 용화는 본능적으로 그늘이 드리운 곳으로 몸을 옮겼고 벽에 등을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어두운 곳이 편하게 느껴지는 이 이상한 습성은 대체 언제나 없어지는 걸까? 인간의 몸을 가지게 되었으면 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오후에 비무를 할 생각이 있으시오? 철무영의 목소리가 불쑥 들려왔다. 눈을 떠보니 철무영이 바로 앞에 서 있었으며 손에 물통을 들고 있었다. 용화에게 건네주려는 모양이었고 그 배려가 낯설었으나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시오. 용화는 물통을 받아들었으며 철무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옆자리에 걸터 앉았다. 잠시 동안 말없는 침묵이 흘렀는데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무인과 무인 사이에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법이니까. 어제보다 확실히 나아졌소. 검형이 6갈래까지 늘었더군. 철무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용화의 수련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으며 그 말에 용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10갈래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소. 그리 급할 것 없소. 무공이란 것은 원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니. 철무영의 말에 용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급하지 않다. 그 말은 맞을지도 모르나 용화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절박하게 느껴졌다.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야 했고 그러려면 귀환석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했다. 마교라는 곳이 가지고 있다는 그 물건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을 터였다. 오후의 비무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철무영이 검을 뽑아들고 마주섰으며 어느새 주변으로 무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제의 비무 소식이 무린맹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고
취광도인의 정체불명 제자가 또다시 싸운다는 소문에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이었다. 용화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으나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히는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시작하시오. 철무영이 검을 수직으로 세우며 선언했다. 용화도 검을 칼집에서 뽑아 자세를 잡았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어제와 똑같은 시작이었으나 뭔가가 달랐다. 몸 안 깊은 곳에서 이상한 열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는데 단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뭐지? 이건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철무영이 먼저 움직였으며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검이 허공을 갈랐다. 집검쇠형. 10개의 검형이 마치 폭포수처럼 동시에 쏟아져 내렸고 용화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어제는 정면으로 막았으나 오늘은 피하는 쪽을 선택했다. 막으면 밀리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 10개의 검형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다. 진짜 검을 가짜와 구별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았으며 기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반격을 시도할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철무영의 검법은 공격과 수비가 하나로 연결된 빈틈없는 구조였고 수많은 실전에서 쌓아온 경험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다. 밀리고 있군. 용화는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실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으며 특히 내공의 깊이가 하늘과 땅처럼 달랐다. 용화의 내공은 아직 얕얕았고 취광도인에게 배우기 시작한 지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철무영은 몇 년, 아니 어쩌면 10년 이상을 피나는 수련으로 단련한 자였으니까. 그때였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아니, 폭발한 것이라기보다는 깨어난 것이었다. 단전 가장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눈을 떴으며 그것이 경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시야가 갑자기 선명해졌고 철무영의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대체 무엇인가? 용화의 눈동자가 변하고 있었다. 금색 동공이 서서히 수직으로 길어지고 있었으며 인간의 둥근 눈에서 용족 본래의 세로로 찢어진 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용의 눈. 햇빛 아래서 세로 동공이 날카롭게 빛났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철무영의 검이 마치 정지한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궤적이 눈앞에 실선으로 선명하게 그려졌다. 지금이다. 용화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으며 용족의 본능이 순간적으로 몸을 완전히 지배한 것이었다. 검이 번개처럼 올라갔고 철무영의 검을 정확히 쳐냈다. 정. 금속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비무장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놀랍게도 철무영이 반발 뒤로 밀려났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뭐지? 구경하던 무인들 사이에서 놀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용화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고 자신의 눈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고개를 숙였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진정해. 지금 당장 진정해야 했다. 눈동자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거지.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쉬었다. 내공을 조심스럽게 운용하여 단전에 솟구치는 열기를 억눌러 가라앉혔으며 천천히 원래의 인간 눈으로 돌아가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금색은 그대로였으나 세로로 길게 찢어진 동공이 서서히 둥글게 변해가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으니까. 괜찮소? 철무영에 의아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으며 철무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것이 분명 이상해 보였을 터였다. 괜찮소. 계속하시오. 용화는 다시 검을 들어 올렸으나 방금 전에 그 놀라운 감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용족의 눈이 인간의 눈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며 그와 동시에 특별한 시야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철무영의 움직임이 다시 빠르게 느껴졌고 아까처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비무가 재개되었다. 철무영의 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집검 쇠형이 또다시 펼쳐졌다. 용화는 피하고 맞고 반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막히거나 글려졌다. 아까 순간적으로 깨어났던 그 감각은 아무리 불러내려 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용족의 눈이 깨어났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5합, 10합, 20합. 시간이 흐를수록 용화의 숨이 점점 거칠어져 갔으며 팔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내공이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취광도인에게 배운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했다. 기의 총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 철무영은 아직도 여유가 넘쳐 보였으나 용화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취광 선생이 말했던 것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으니까. 무인의 진정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라고. 용화는 검을 쥔 손에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으며 단전에서 마지막 내공을 끌어올렸다. 검 끝에서 희미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5갈래. 용화가 만들어낸 검명이었다. 철무영의 10개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였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철무영을 향해 검을 힘차게 휘둘렀으며 5개의 검 분신이 동시에 쏟아져 나갔다. 철무영의 눈이 순간 좁아졌고 검을 들어 올려 막아냈다. 금속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비무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용화의 검형이 모두 막혔으며 그 충격이 팔을 타고 전해지면서 검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손바닥이 저릿하게 저려왔고 팔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퍼졌다. 그리고 철무영의 반격이 비처럼 빠르게 날아왔다. 검끝이 가슴을 정확히 밀었다. 용화의 몸이 뒤로 날아갔으며 단단한 땅바닥에 쓰러졌다. 등이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이 온몸 구석구석에 퍼졌고 숨이 턱 막혔다. 하늘이 눈에 들어왔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하늘이었으며 패배의 순간에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장면이 다시 펼쳐졌다. 차가운 검 끝이 목에 닿아 있었으며 철무영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2번째 패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졌다. 용화는 눈을 감지 않았으며 철무영을 올려다보았다. 패배가 아프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으나 용족이라는 존재는 쉽게 굴복하는 법이 없었다. 2번째요. 철무영의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왔다. 담담한 어조였으며 검이 천천히 물러났다. 용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패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으나 이상하게 불쾌하지는 않았다. 셋째도 있겠지요. 용화가 말했다. 철무영이 잠시 용화를 바라보았으며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웃음은 아니었으나 무인으로서의 인정을 담은 표시 같은 것이었다. 좋은 자세요. 내일 다시 하시오. 비무가 끝나고 무인들이 삼삼오오 흩어졌다. 용화는 수련장 한 구석의 그늘진 곳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온몸에 쏟아지듯 피로가 몰려왔다. 내공을 거의 모두 소진했고 팔과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았는데 패배라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었다. 아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용화는 자신의 손을 펴서 내려다보았다. 비무 도중에 용족의 눈이 깨어났었다. 세로로 찢어진 동공. 용의 눈.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으며 철무영의 검을 처음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다. 통제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용화는 눈을 감고 단전 깊은 곳을 살폈다. 그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잠들어 있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용족의 힘인 거지. 인간의 몸에 갇혀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 생사가 오가는 위기 상황에서 깨어나는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화는 눈을 떴으며 소연이 앞에 서 있었다. 함께 무림맹에 온 동행이었고 산속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사이였으며 취광 선생이 떠난 뒤 남은 몇 안 되는 동료였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소. 용화가 대답했다. 소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용화 옆에 앉았으며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미 며칠을 함께 여행하며 서로에게 익숙해진 사이였으니까. 산을 내려올 때 소수의 손을 잡고 걸으며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고 객잔에서 밥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젖소만. 용화가 담담하게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으며 눈빛이 진지해졌다. 지긴 했지만요. 아까 그 순간 말이에요. 철무형 대업을 밀어낸 그 순간요. 소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용화는 순간 온몸이 긴장했으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혹시 눈동자가 변한 것을 본 것인가? 그렇다면 매우 곤란한데 정체가 들통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소연에게는 더더욱 알려지면 안 되는 거지.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눈이라며 힐끔 쳐다보던 그 시선이 떠올랐다. 눈이요. 소연이 말했다. 용화의 심장이 급격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들켰나? 세로로 찢어진 동공을 본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으나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눈이 반짝였어요. 금색으로 환하게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그때보다 더 빛났어요. 소연이 해맑게 웃었다. 용화는 잠시 얼어붙었으며 소연의 말을 천천히 다시 곱씹어 보았다. 금색으로 반짝였다. 새로 동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눈이 빛났다고만 생각한 모양이었으며 용화는 몰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깊이 내쉬었다. 기압이 들어간 순간이었겠지요. 용화가 대답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소연 아가씨. 화산파 장모님께서 찾으십니다. 무림맹의 관리인 듯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소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고 용화를 돌아보았다. 내일 비무도 꼭 볼 거예요. 소소랑 같이요. 소연이 떠났다. 용화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위험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눈동자의 변화를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소연은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용화의 눈에 관심을 보였으니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했다. 정체가 들통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용화는 다시 눈을 감았다. 단전 깊은 곳에 힘을 느꼈으며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했다. 용족의 눈은 분명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정체를 드러내는 위험한 단서이기도 했다. 양날의 검인 거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큰 해가 될 터였다. 밤이 깊어갔다. 무림맹의 무인들이 대부분 잠자리에 든 고요한 시각. 용화만이 홀로 깨어 있었다. 방에서 잠을 청해보았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으며 결국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은은한 달빛이 비추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을 향해 걸었는데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어두운 곳.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곳을 찾고 있었으며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뒷산 중턱에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용화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웠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벽의 등을 기대니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이건 대체 뭐지? 용족의 본능인가? 용화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용의 세계에서 용화가 살아온 곳은 깊고 어두운 동굴이었으며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어둡고 서늘한 바위에 둘러싸인 공간이 익숙했고 그것이 아직도 몸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었다. 인간의 몸을 얻었지만 용족으로서의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던 거지. 뭐 나쁘지 않군. 용화는 동굴 안깊숙이 들어가 수련 자세를 잡았다. 수련하기에 나쁘지 않은 장소였으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눈을 감고 단전에 의식을 집중했으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힘을 느꼈다. 용족의 힘.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 천천히 그 힘을 끌어올리려 시도했다. 몸 안에서 열기가 미약하게 피어올랐으며
경맥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어제와 오늘의 비무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났던 바로 그 힘이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불러내려 했다. 어려웠다. 마치 깊이 잠든 야수를 깨우는 것처럼 쉽게 반응하지 않았다. 한 시즌, 두 시즌. 시간이 흘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용화는 눈을 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쉽지 않군. 용족의 힘은 생사가 걸린 위기 상황에서만 깨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더 많은 시도가 필요할 터였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용화는 고개를 돌렸으며 달빛이 비치는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연이었다. 동행이 된 이후로 용화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산을 함께 내려올 때도 그랬고 객잔에서도 그랬으며 무림맹에 도착한 뒤로도 그랬다. 호기심이 많은 여인이었다. 역시 여기 있었네요. 소연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어떻게 알았소? 낮에 이쪽을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소연이 씩 웃었다. 용화는 약간 당혹스러웠으나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눈치가 빠르군.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것인데 남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다. 화산파 검사로서의 훈련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위험하오. 밤에 혼자 다니면. 용화가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허리에 검을 가볍게 두드렸다. 익숙한 동작이었는데 산에서 도적들과 싸울 때도 저렇게 검을 쥐었던 것이 떠올랐다. 같이 다닌 지가 며칠인데요? 제 실력 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용화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시 동굴 벽에 등을 기댔다.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뭔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이런 곳에서 수련해요? 밖이 훨씬 넓은데. 익숙해서요. 용화가 짧게 대답했다. 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산을 함께 내려오며 용화가 말수가 적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아무렇지도 않게 용화 옆에 앉았으며 동굴 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며칠간 동행하며 익숙해진 침묵이었다. 철무영에게 이기고 싶어요? 소연이 물었다. 용화는 잠시 생각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기고 싶은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 용족의 자존심이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소. 그럼 같이 수련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소연이 밝게 웃었다. 용화는 그 제안에 약간 놀랐으나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화산파의 검법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철무영과는 다른 검수를 접할 수 있을 터였다. 좋소. 용화가 대답했다. 소연의 눈이 반짝였으며 벌떡 일어서서 검을 뽑았다. 동굴 안이 좁았으나 기본적인 자세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 화산파 검법의 핵심은 속도예요. 자, 봐요. 소연의 검이 움직였다. 빠르고 날카로운 궤적이었으며 달빛 아래서 검신이 은빛으로 번쩍였다. 용화는 그 움직임을 눈에 담았고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 용족의 눈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밤새 수련이 계속되었다. 소연이 화산파의 기본 검식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용화는 그것을 따라했다. 몇 번 반복하자 형태는 그럴듯하게 갖춰졌으나 역시 위력이 따라오지 않았다. 내공의 문제였다. 원리를 완벽히 알아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대단해요. 한번 보고 따라하다니. 소연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용화는 아무 말 없이 검을 휘둘렀으며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1000번을 반복해야 비로소 자연스러워진다고 취광 선생이 말했으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지. 동이 트기 시작했다. 동굴 입구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으며 새벽이 오고 있었다. 용화와 소연은 수련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다. 무림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으며 여명의 빛이 웅장한 정각들을 비추고 있었다. 장관이라
부를 만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오늘도 철무영과 비무할 거예요? 소연이 물었다. 용화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셋째, 패배가 될지도 모르나. 그래도 해야 했다. 무인은 비무를 통해 성장하는 법이니까. 그렇소. 언젠가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이 밝게 웃었다. 용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인간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다. 가야겠군. 용화가 일어섰다. 소연도 따라 일어섰으며 두 사람은 무림맹을 향해 내려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으나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용화의 금빛 눈동자에 결의가 어렸다. 철무영을 이기는 것, 용족의 힘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귀환석을 찾는 것. 해야 할 일이 많았으나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지. 오늘은 셋째 비무였으며 또 질지도 모르나 상관없었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강호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다. 라이벌이 생겼고 동료가 생겼다. 용족 청년의 무림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대되는 것이었다. 용화는 무림맹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에 힘이 실렸으며 어깨가 펴졌다. 오늘도 패배할지 모르나 내일은 분명 다를 것이었다. 그리고 모레는 더 다를 것이었다. 그것이 무인의 길이니까. 용족 청년의 강호 행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화 예고 13화 무림대회. 젊은 고수들의 비무대회가 열린다. 용화의 카피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데